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부터 경북에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주에서는 빗물에 토사가 휩쓸려 주택을 덮치면서 14개월 된 영아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 영주 수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거기가 지금 사고 현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곳 사고 현장에는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장대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 상막면에는 곳곳이 침수되고 진흙이 내려오면서 취재진도 발 디딜 곳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집이 오늘 새벽 4시 40분부터 무너져 내려온 토사에 큰 피해가 발생한 곳인데요. 마치 폭격을 맞은 것처럼 지붕이 날아가고 벽이 허물어진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모두 10명이나 되는 대가족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네, 대가족이 살던 집, 성인 7명과 아이 3명이 살고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9명은 대피했지만 14개월 된 어린 여자아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토사에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10분이 채 되지 않아 현장에 도착을 했고 굴착기와 인력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2시간 정도 만에 토사에 묻힌 아이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져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영주시는 대피한 가족 9명을 근처 경로당으로 옮겼고 심리상담 등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이곳 영주 이산면에는 284mm의 비가 쏟아졌고 봉화군 봉화읍에도 165mm가 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살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걸 본 적이 없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살면서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거는 어저께 처음이라고 생각해요. 완전히 하늘에서 그냥 쏟아진 것 같아요. 쏟아졌는데 아무래도 느낌에 이 집이 걱정이 됐어요. 다행히 지금은 비가 조금 잦아들면서 영주 문수면 월호교 주변에 내려졌던 홍수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영주에 호우주의보가 여전히 내려져 있고 영주와 봉화, 안동 등지에는 산사태 경보도 발령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가 오후부터 다소 잦아들겠지만 밤까지 약한 비는 계속 내릴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수해 현장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네, 현장 보신 대로 영주의 피해가 컸습니다. 토사가 차량을 덮치고 시내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다른 피해 상황을 종합했습니다. 차들이 바퀴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흙더미에 잠겨 있습니다. 구급대원은 물론 중장비까지 와서 도로를 가득 덮은 흙을 파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이거 사건 정도가 아니다 이거. 와 이거. 어젯밤 10시 반쯤 경북 영주 상망동에 있는 한 아파트 옆 도로 현장입니다. 밤부터 내린 강한 빗줄기로 아파트 근처 공사장에 흙이 쏟아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5대가 고스란히 흙더미에 파묻혀 영주시청은 밤샘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시내 한복판 도로가 마치 흙탕물이 흐르는 하천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린 거센 비로 저지대에 있던 영주우체국 근처 도로 500m가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경찰이 안전을 위해 양방향 도로를 통제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광주광역시 지산동에서는 축대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축대에서 나온 돌덩이와 토사가 주택 계단과 난간 등을 덮쳤고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서 일가족 4명이 대피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15분쯤에는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개 동에서 정전과 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인해 발전기에 누전이 일어난 걸로 보이는데 아직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호우가 이어지겠습니다. 반면 내륙 지방은 다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은 비가 모두 그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마 전선이 남하하면서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부 지방은 여전히 다소 강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밖에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일부 영남 지방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많은 곳에 25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방에도 많게는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또 중부지방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1도, 춘천 30도, 대전과 대구 28도, 광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장마성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고요. 장마 전선은 당분간 남해에 머무르다가 다음 주 화요일쯤 내륙으로 올라와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이 단행한 장차관급 인사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우려가 있다면 검증 절차 등을 통해 해소될 거라며 논란의 선을 그었는데요. 오늘 오후엔 국회 본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부의와 후쿠시마 오염수 결의안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거세게 맞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어제 단행된 개각, 여야 추가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야당은 극우 편향 인사라며 이번 장차관급 인사를 깎아내리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다며 어제 발표가 실망을 넘어 당황스러웠다고 비판했는데요. 특히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김정은 체제 파괴를 주장했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후보자는 BBK 수사를 맡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면죄부를 준 인물이라 지적했습니다. 꽉 막힌 지난 1년의 국정을 돌파할 방안이 오직 태극기 부대, 극우 유튜버뿐이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대통령은 이번 인선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반면 여당은 앞으로도 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우려가 있다면 해소될 것이라고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 통일부 장관은 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발언 내용을 앞으로 설명할 것이고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 논란에 휩싸인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청문회는 없더라도 언론 등을 통해 본인이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감쌌습니다. 혹여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각과 관련한 여진이 국회에서 이어지면서 향후 열릴 청문회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본회의도 앞두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바로 상정되는 겁니까? 네, 오늘은 우선 본회의에 올릴지 결정하는 부의 여부만 표결하고 실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상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소관상임위인 환노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이 처리됐는데요. 국회법상 본회의 부의 여부는 자동 표결에 붙여지지만 이후 바로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여당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회의에 오르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물론 거부권 행사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에 민주당은 오늘 상정까지 강행하지 않고 여야 협의를 더 시도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야4당이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할 계획인데다 앞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 결의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여당은 거대 야당의 폭주라 비판하며 단독 처리 결의안은 여야 협상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결의안과 관련한 협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출생통보제 법안도 상정되는데 여야가 필요성에 한마음으로 공감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자녀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이 오늘 아침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던 친부에 대해선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네, 경기 남부경찰청입니다. 네, 일단 어머니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혐의가 애초 적용됐던 거랑 달라진 거죠? 네, 애초 경찰은 참작할 만한 이유로 출산 직후 영아를 숨지게 한 경우 적용하는 영아살해죄로 30대 여성 고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고 씨가 생활고와 산후우울증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 씨를 구속 송치하면서는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태어난 자녀를 기르지 못해 살해해야 할 만큼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치료한 기록이 없다며 산후우울증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두 영아 모두 분만 직후가 아닌 출산 하루 뒤에 숨지게 해서 살인죄를 적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범행을 숨기려고 길게는 5년 가까이 냉장고에 시신을 둔 점을 고려해 사체 은닉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오늘 검찰에 넘겨지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취재진에게 모습을 드러낸 고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네, 이 고 씨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나왔습니까? 네, 경찰은 고 씨 남편이자 숨진 두 아이의 친부인 이모 씨를 어제 살인과 사체 유기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고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만 참고인 신분에서는 사건 혐의와 관련해 질문하는 게 금지된 만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입건 하루 만에 이 씨에겐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알아낸 범행 당시 부부의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첫 범행 때는 부부 사이에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 내용이 전혀 없었던 만큼 아내가 임신한 걸 전혀 몰랐다는 남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봤고요. 이듬해 두 번째 범행에서도 부부가 아이를 낙태하기로 합의한 정황이 담긴 대화 내용이 발견된 만큼 출산한 줄 몰랐다는 이 씨 진술이 입증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복귀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인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장차관급 인사가 있었는데 몇몇 논란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요. 일단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자신의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셈인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 이유를 알고 보니 K방역의 홍보를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에 유학 온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네, 김채환 전 교수죠.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라는 곳이 이제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야당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공무원 연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인재개발원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간부급 교육을 하는 데거든요. 예. 여기에 이념 교육을 철저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정한 것 같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 이념 교육이 정말 극단적인 보수 유튜버들의 어떤 그 발언, 네. 그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가 그 공무원 인재 교육원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힐 수가 있는지, 그 사고의 발상이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아니면 검증을 전혀 안 하고 아는 사람이라서 한 건지,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한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여든 야든
한 목소리로 걱정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차관급이지 않습니까? 네. 차관급 정도 돼도 어느 정도 검증 작업이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차관급뿐만 아니라 비서관들이 1급 상당인데요. 1급 상당까지도 면밀한 검증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면 3편까지도 다 그 수집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조그마한 인터넷 언론 유튜브에 이 사람과 관련된 무엇이 있는지도 다 파악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 발언을 한 사람인데 공무원 그 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옳은 소리야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정도의 인사 아닌가 싶고요.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 유튜브가 본인 이름 걸고 하는 유튜브더라고요. 구독자가 54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동영상 제가 다 보진 못했는데 400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고도 다른 발언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 일단은 그 유튜브 상에서 민간인신 분에 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유튜브에서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주장을 자유롭게 펼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좀 뻥튀기 하거나 네. 심소봉도에서 사실상 거의 그 정치적인 그 주장을 넘어서서 괴담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뭐 진보 진영 유튜브나 보수 진영 유튜브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저 김채환 내정자의 몇몇 그 유튜브 발언 내용은 조금 더 아마 이제 자신들의 구독자들의 이 카타르시스를 위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세게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분을 이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 그 내정한 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유튜버로 활동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유명한 영어학원 일타 강사였습니다. 일타 강사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신림동 고시학원에서 영어 토플 강의로 거의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고요. 예. 공무원 고시학원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분인데 그 이제 그 업종을 유튜버로 이제 최근에 조금 공무원 고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의 영어 강사로 일타였기 때문에 이제 인재개발원에 이제 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을 재교육시키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저런 인식이 계속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차관급이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 전체 어저께 지명했던 차관급 인사 중에서는 그런 직책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야당의 요구나 언론에서 논란이 계속 된다고 한다면 조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 뭐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본인도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쪽 인사를 담당했던 전체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인사 검증을 지금 법무부에서 하잖아요.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거죠. 하나요? 그러면요. 모든 검증을 다 그쪽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검증팀이 지금은 이제 모두가 다 법무부 장관 업무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검증을 안 한다. 혹은 입맛에 맞는 검증을 한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는 것이라 저는 이번을 기회로 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의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인사 시스템 혹은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동시에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채환 국가인재개발교육위원장인가요? 예, 내정자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유튜브에서 했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뭐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좀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초기에 그 대통령실에 그 김성애 종교문화비서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분이 사실상 뭐 나름대로 또 유능한 면도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 임명되기 이전에 민간인 신문에 했던 발언들은 SNS 발언들이 굉장히 우리의 국민 정서에 상당히 위반되는 내용이 많아서 결국 논란 끝에 사퇴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김채환 원장을 끝까지 지켜야 될 그 정치적 부담을 안고 지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지 생각을 할 필요는 있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영어 일타 강사라는 그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서는 저 인식이 계속된다면 물론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식을 계속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으로서는 적절한 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고 야당에서도 그런 지적을 비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면 사실 이제 자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선거할 때 많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굳이 이런 사람을 임명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 아까 복귀양 비서관님 말씀하신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그 얼마 전에 문제는 간첩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누굽니까? 경찰제도 발전위원회 발전위원장 그분 같은 경우도 정말 어이없는 사고를 가진 분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속속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인사 검증의 실패다라고 단정하기보단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 주어로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대통령 아무리 일을 안 한다고 해도 엄청 바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채널을 본인이 찾아서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정치 조언을 하는 주요 멤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서 그 멤버들을 전체 다 교체하지 않으면 점점 더 이렇게 극우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가는 점점 더 양쪽으로 진영이 갈라지고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합의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 간첩이라고 발언했던 분은 이제 이렇게 상근직의 기관장은 아니고요. 자문을 하는 그 비상근, 그러니까 에드 커미티라고 하죠. 그런 비상설위원회에 이제 사회를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고발한다는 기사를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과거 자연인 시절에 했던 말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세밀히 살펴서 이 사람이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과 자격을 갖춘 사람인지를 검증을 하는 것인데 자연인이었을 때 사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문제 안 돼, 공직에서만 똑바로 하면 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그 본인들은 바른 소리 많이 하셨었는데 그 말과 다 배치되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스로가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도 문제지만 이분에 대해서 우리 김근식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 대해서 재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적 걱정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매번 공무원 교육 때마다 이런 극우적 발언을 서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분란과 싸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박인환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일단 김채원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상식에선 좀 벗어난 얘기인 것 같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통일부 장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인사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인사청문 준비단으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질답을 했는데 그걸 조금 묶어봤습니다. 보겠습니다. 강압적인 흡수 통일이라는 것은 대한민국도 추진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흡수 통일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6.25 남침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대한민국은 평화 통일을 지향하도록 되어 있고, 한국은 정부는 이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자들이 많이 물었고 또 답변도 구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인터넷 언론사에 기고했던 글이 좀 논란이 됐죠. 뭐 김정은 정권을 타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북한 전체주의 체제를 파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논란이 됐습니다. 저건 이제 아까 나온 김채환 그 공무원 인재개발원장과는 좀 경우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가짜 뉴스나 잘못된 과도한 경강부식 선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지만, 저 김영호 교수는 이제 민간인 시절에 국제정치학자 그리고 북한 또는 통일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자신의 주장을 좀 가감 없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저도 저 큰 틀의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의 체제 변화, 이걸 뭐 타도라고 하면은 좀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체제 변화, 그러니까 북한 동구권 구라파가 민주화되듯이 체제 변화에 의해서만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이 사실은 체제가 전환되어야만 우리가 주도하는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민간인 시절에 글을 쓰고 유튜브에서 했던 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가짜 뉴스나 괴담 수준이 아니라 학자로서 소신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전 다르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저 부분에서 이제 저런 발언들, 타도, 파괴, 저런 발언들은 당연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쓰겠죠. 저는 안 쓸 거라고 보고, 아까도 임명되자마자 기자들 질문에 평화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은 물론 또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몇십 개 더 과거의 발언들에 대해 질문할 것이고 그분에 대해 해명할 것이고 그런 학자로서의 소실은 이야기하지만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맞는 역할들을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할리라고 기대를 하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선배 교수입니다만 굉장히 오. 점잖고 합리적이신 예.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노선을 놓고 비난하는 건 제가 볼 때 야당에서는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저분이 낙마하거나 뭐 사퇴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국민들이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문재인 정부 시각에서 봤을 때 대북 정책에는 기분 나쁜 방향이겠죠.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다는 것은 대북 정책의 노선이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 바뀐 노선을 가장 오랫동안 일관되게 지켜왔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권 교체의 뜻이 바로 저런 것이다. 외교 안보 관계 또는 대외 정책을 윤석열 정부답게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적합한 분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단 통일부 장관이 되면 저런 단어나 워딩이나 발언에서는 좀 자제할 거라고 아마 청문회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번 임명을 보면서 역시 이번 윤석열 정부는 2기 MB 정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MB 정부 때에 평화롭게 진행되던 남북 관계가 사실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대화가 통로가 막히고 네. 했었던 데 있어서의 조언을 했던 당시 비서관 역할을 했었고 또 유엔 인권대사의 역할을 하면서 대북 강경파 역할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네. 저는 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의 생각은 이럴 수 있어요. 학자로서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화되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빨갱이다, 적화 통일의 지지다라고 공격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 때 이야기했던 뭐 3단계 통일 방안이나 이런 것들과 연방제 통일 방안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면서 다양한 통일 논의가 우리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가운데서 이분은 대북 강경론 속에서의 통일론자인 거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은 북한 정권이 타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네. 그 이어서 북한의 체제가 바뀌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펼치시는 건데요. 그 헌법에 대통령의 반드시 해야 될 역할 중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헌법에 위임된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그 담당 장관인데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일을 할 그 수장으로서 적절한가? 결국은 남북이 전쟁 중일 때도 통일부 장관은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해야 되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것인데 네. 국방부 장관보다도 오히려 더 강경한 대북 노선을 갖고 있는 분이 예. 통일부 장관이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일종의 국방부의 대북 선전선동 기능을 대행하는 통일부 아닌가. 그럼 통일부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분이 과연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대화와 어떤 그 통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평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적절한 자기 가치와 철학을 갖고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을 민주당에서 날카롭게 할 거예요. 저는 네. 그 질문을 해명을 하고 답변을 할 거라고 보고요. 뭐 그거 크게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에서 평화통일, 그다음에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당연히 진보 보수 다 맞는 겁니다. 네. 그러나 평화통일이라는 것이 과거의 진보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김정은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그리고 그들의 존재를 허락하는 면에서의 평화통일일 것인지 김정일 독재 체제, 전제주의 체제는 사라지고 북한에도 민주화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된 그런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됐을 때 우리와 평화통일을 하는 것이 맞는지는 진보와 보수의 노선이 다른 겁니다. 네. 이게 반응법적으로 보는 건 전혀 문제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그래서 당연히 평화통일이지만 우리 보수 정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평화적 흡수통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평화적 과정을 통하지만 북한 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 체제 전체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북한의 저 독재 체제와 전제주의 체제는 사라진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민주당 정권은 그건 김정은 정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냐 김정은 정권의 독재 체제가 영원 무궁할 것을 전제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DJ 햇볕 정책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DJ 햇볕 정책도 헌법적 평화 통일을 지지하지만 평화적 흡수 통일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DJ께서도 저랑 사석에서 만났을 때 햇볕 정책은 트로이의 목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가 뭡니까? 결국 북한을 체제를 전환시켜서 민주화시키며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체제로 가는데 그 트로이의 목마처럼 지금 당장 햇볕을 쏘여서 화해협력을 통해 가지고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지 예. 김정은의 독재 체제를 인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일단 내정자 후보자가 강경 발언을 한 건 학자로서 여러 옵션을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하나였다 이런 해명을 했고요. 앞으로도 질문이 많을 거고요. 청문회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혁신위가 1호 혁신안을 내놨었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라, 서약해라. 그리고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오면 모두 가결시킨다는 걸 당론으로 정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의총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어떤 총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의원 개개인이 동의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불투명하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망 말고 예,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최고위원회에서 가결을 당론으로 하겠다라는 입장은 이미 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잠시만요. 가결 당론 아니고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 부결을 당론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네네네. 표현 같은데 오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나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한 것으로부터 발단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민주당, 방탄민주당 이런 프레임을 계속 국민의힘에서 걸어왔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서명합시다라고 해서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혁신위가 이렇게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면 저는 최고위의 지도력과 충돌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혁신위가 현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섭을 배제하고 근본적으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당 체질 개선을 하는데 중심을 둬야지 이렇게 현안 가지고 접근하면 결국 의원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여러 의원들이 서명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한 쇼다 이런 말을 국민의힘 내에서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저 의원 개개인이 서명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쇼고 국민들이 서명을 하는 것이 좀 더 낫다라고 평가를 해줄 것 같으니까 사인하는 거지 결국은 이것이 갖는 아무런 강제 주체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면 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제한적인 그 헌법 범위 내에서 개선할 걸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헌법 개헌을 통해서 바꾸겠습니다라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럼 민주당이 거기서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렇게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데 목전에 서명하고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 9월 달부터 정기국회 열리고 나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정기국회 중단시킬 겁니까? 불가능한 서명이에요. 실제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그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쇼인데 그 쇼에 저는 혁신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런 현안 대응에 집중하면 할수록 혁신위는 갈등거리밖에 될 수 없다라는 우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혁신위 방향에 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혁신위가 너무 구체적으로 다가갈 게 아니라 어떤 방향만 좀 제시하면서 그 최고의 어떤 좀 공간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는 어쨌거나 당의 최고 그 의사결정 구조는 최고위고 이 최고위를 비롯해서 당내 여러 가지 어떤 그 갈등 현안들, 예를 들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되냐, 혹은 줄여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천에 있어서 현역 기득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또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그 앞으로의 그 민주당의 방향이라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당장 현안마다 이렇게 결정하시오 저렇게 결정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의 기능을 못하게 할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전망. 저 사실 이제 지금 복양 비서관님께서 지금 굉장히 길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차해지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국민들이 다 불체포 특권 포기해라. 다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때 민주당의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했던 것이고 결국 우여곡절을 했다가 이재명 대표도 이번에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네.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혁신이가 또 출범을 해서 어렵게 출범해서 우여곡절 끝에 출범해서 1호 의안으로 네. 이걸 당론으로 정해서 그 모든 사람이 의원이 서약하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굳이 구구절절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민주당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 보일수록 혁신위는 사실은 이게 말뿐인 혁신이구나. 결국 최고위의 정청래 최고위원 네. 같은 경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려놓겠다고 하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은 그 말도 안 된다. 오히려 최고위원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심지어는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검찰 독재에 투항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이런 식의 민주당의 정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일각의 강경한 분위기 앞에 결국 혁신위가 좌초될 수밖에 없는 첫 번째가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예. 이 1호 의안을 관철 못 시키면 뭐 민주당의 혁신의 의지가 있다고 누가 국민들 생각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써야 나쁠 게 없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가지면 나쁠 게 없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제가 볼 때는 저 혁신안에서 1호 안으로 저 불체포 특권 토기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최고위에서 저렇게 말을 애매하게 돌릴 게 아니라 최고위의 결정을 내리고 의원총회에서 그 개개별 의원들에게 서약서를 받으면 좀 간단하게 해결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 형법상 권한으로 되어 있지만 본인이 그 불체포 체포동의안에 날라오지 않을 정도로 죄를 안 지면 되는 것이고 설사 민주당 일각의 논리대로 검찰 독재의 기획수사를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된 사법부를 믿고 다시 구속적부 심사에 가서 법원의 판결을 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제 박영수 특검도 기각됐잖아요. 자신 있으면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법원에 가서 나는 당당하게 그 재판장 앞에서 검찰이 나쁜 놈입니다. 검찰의 지금 증거는 조작된 겁니다. 하고 입장을 해서 관철시키면 기각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걸 안 내려놓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혁신의 혁자도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릴 겁니다. 이런 여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길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예요. 반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만약 의원이다라고 하면 저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에요. 서명하지 않으신다고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 전 서명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 양심에 따라서 활동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포퓰리즘에 의해서 서명을 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의도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한 그 여당의 공격인데 여기에 말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혁신위 쪽에서 정치와 정무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주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 근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손을 보려면 지금처럼 검찰 독재 공화국이다라고 하는 우려 속에서 과연 그럼 야당이 뭘 해야 되느냐.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오게끔 살면 뭐가 겁나느냐라는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게 지금의 검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제도적 정비와 더불어서 개헌을 통한 어떤 헌법으로의 보강, 전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혁신위를 꾸릴 때 처음에 당내에서도 외부 인사를 데려오자고 했던 게 지금 우리 당이 너무 힘드니까 여의도 문법으로 보지 말고 좀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자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지금 1호 법안으로 1호 안건으로 내놓은 거고 그게 이제 대부분의 어떤 국민 여론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걸 안 받으면 앞으로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불리하다 할지라도 버텨야 되는 때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 삿바 싸움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는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이제 서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국면으로 전환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유리한 카드를 꺼냈다가 갑자기 불리한 카드로 몰리게 된 것이고 여기에 이제 혁신위가 한 발 더 얹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정치적 정무적 감이 조금 부족한 판단이었다라는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위의 위상을 우리가 인정해 줄 거냐 말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오늘 의총을 통해서 터져 나오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혁신위의 안을 긍정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긍정적으로. 조금 더 비꼬는 내용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앞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그 혁신위에 황희 의원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뭐 이제 뭐 비명 쪽으로 좀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갔고 이제 원내 인사는 이제 조직부총장인가요? 그걸 맡았던 이해식 의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친명일색의 입김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어서 아마 새로 내부 의원을 하나 보강을 한 것 같고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주제 짧게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가 있었는데 감사원
그 사무총장과 김의겸 의원의 아주 설전이 뜨거웠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 감사보고서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은석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 제가 이원 버튼까지는 안 봤습니다만 열람 체크하는 확인했습니다. 것만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분이 당군일에 제일 많이 열람했습니다. 전자문서에서 열람을 했습니까? 전자문서에 보신 제가 보지는 못했고요. 서면으로 아주 자주 보셨고 서면으로 보더라도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알고 있습니다. 전자정부법에 의하면 화면에서 모니터상에서 버튼을 눌러야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겁니다. 절차는 아닙니다, 의원님. 정의원 의원님. 그거는 화면으로 보시든 서면으로 보시든 그건 저 유병헌 사무총장님의 법적인 해석인 거고. 자, 넘어갑시다. 업무관행 보통 종이로 보시고요. 제가 28년 감사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 자주 하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오늘 신문에 단군 이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단군 이래 이런 사무총장 처음 봤습니다. 예. 아니 감사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분들이고 그들의 결론을 사실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꾸미는데 올라오면 그거를 결재하는 역할이 행정적 업무의 절차로서 사무총장인데 실제 저 때 보면 사무총장이 그 감사위원들에게 막 대거리하고 쌩 난리를 피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저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출력해서 그 자료를 봤다라고 하는데 단군일에 가장 많이 읽었다라는 걸 이 출력된 자료를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난번에 그 문자 파동도 있었잖아요. 예. 그 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그 정책수석한테 내일 보도자료 또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법사위에서 그런 문자 보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원 사무총장이면 그 일반 안정적 행정적 어떤 그 담보를 해야 되는 감사원이 그 감사원장의 그 중립지대 안에서 중립적 안정적으로 감사원 행정을 총괄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전사 아닙니까? 대야당 또 전임 정부 탄압의 전사로서 현재 그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실상 바지저고리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는 쪽지까지 건너가면서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이 입도 막고 있는 그러면서 정권의 실세임을 본인이 이제 만방에 자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 자세는 단군일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무총장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제 저 논쟁의 싸움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의 이제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문제 제기를 놓고 뭐 근태부터 시작해서 뭐 외압이 있었다, 그다음에 그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한 유권 해석에 대한 외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고요. 그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놓고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데 그 과정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감사위원과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감사위원 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지금 이 정권 교체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전임 정부가 임명해 놓는데 그분이 임기가 남아 있고 새로운 정부를 뽑아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서 새로운 정권이 새로운 일을 해보자는데 전임 정부가 임명한 분들의 임기 때문에 이게 자꾸 논란거리가 되고 쟁점이 되는 이 상황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과정 중에 지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의 결과를 놓고 감사위원 내부의 전임 정권 임명 감사위원과 현 정부 임명 감사위원 사이의 논란의 씨앗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총장은 감사위원 겸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한 명의 감사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이 난 것을 사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저는 저 태도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이 질문하면 저는 유병헌 사무총장이 훨씬 더 자신이 있고 모든 내부 사정을 알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질문을 다 듣고 차분하게 좀 더 차분하게 그다음에 좀 한 템포 낮춰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계속 그 말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분이 이제 그 발언의 내용보다 이제 태도를 놓고 논란거리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병헌 사무총장이 올바르게 정말 모든 그 팩트를 다 알고 있고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임 감사위원들이 지금 그 안에서 어떻게
전현희 위원장을 옹호하려고 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공개해서 기회가 되면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의원과 말을 끊어가면서까지 설전을 벌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PD 죄송해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저 현상에서는 이제 감사 보고서 결재를 사무총장이 했는데 주심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거기에 안 했어요. 사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결재한 것이 잘된 거냐 잘못된 거냐라는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문자도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한 것처럼 엄한 프레임으로 지금 공연히 국회의원에게 쌈 걸어가는 모양으로 전환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유병호 총장 이야기가 그 열람을 하느냐 발열하냐 이 버튼을 누르는 것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조모 그 감사위원은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절차상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서 사무총장의 직권으로 또 열람한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르진 않았지만 계속 문서를 받고 실제로 서면으로 뽑아서 출력해서 보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람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재권한이 있는 사무총장이 결재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김의겸 의원의 주장과는 또 상치되는 논란입니다. 제가 30초 더 쓴다 그랬는데 1분이 지나갔습니다. 30초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까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금 힘을 못 쓴다는 주장을 하셔가지고요. 쪽지가 어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되기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 20초만 제가 질문 10초 했고요. 20초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현직 감사원 사무총장으로서 그 감사원장의 정무적 발언에 일정한 그 조언을 드리는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그 발언을 쓸 때 또는 발언을 조언할 때 조금 워딩을 조심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진에 찍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업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하는 거는 괜찮지만 같은 자리에 있었고 뻔히 정치적 판단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입 다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라는 거라 정말 시건방지기 짝이 없는 그런 태도죠. 입 다물고 이런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장관들도 저런 쪽지 많이 받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은행 대출 평균 금리가 반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예금 금리도 한 달 만에 올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영환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고요? 네, 지난달 은행권의 대출 금리가 반년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자료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 평균 금리는 연 5.12%입니다. 직전달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10개월부터 내림세였던 대출 금리가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업 대출 금리는 직전달보다 0.11%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금리도 0.01%포인트로 소폭 올랐는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내림세를 이어갔지만 일반 신용대출 금리가 5개월 만에 오르면서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오르고 일부 은행이 고금리 기업 대출을 취급한 영향 등으로 전체 대출 평균 금리가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그럼 예금 금리는 어떻습니까?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평균 금리는 연 3.56%를 기록했습니다. 직전달보다 0.13%포인트 늘면서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선 건데 시장 금리 상승 영향이 컸습니다. 이렇게 저축성 수신금리와 대출금리가 함께 오른 건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어진 전반적인 금리 하락 흐름이 조금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하반기에 금리 2연속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영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인 긴축 기조 완화 흐름에 대한 시장 기대가 흔들리게 되면서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이, 즉 예대금리 차는 1.56%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직전달보다 0.02%포인트 축소된 것으로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5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일제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석 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한 건데 통계청은 IT 경기 흐름에 따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물 경기 3대 지표인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3.2% 증가한 데 힘입어
한 달 전보다 1.3% 늘었습니다. 14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동차가 8.7%, 반도체는 4.4%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생산은 전달과 비슷한 흐름인데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고는 2.7% 늘었지만 출하도 19%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반도체 출하가 많이 늘면서 재고 비율은 하락했다면서도 반도체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다는 신호도 없고 아직 반등이 뚜렷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1% 감소했습니다. 숙박 음식업이 4.5%나 줄어든 가운데 5월 연휴에 날씨가 좋지 않았고 해외여행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늘며 3.5% 증가했습니다. 경기 종합지수는 동행 순환 변동치가 4개월 연속 상승했고 선행 순환 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치를 유지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 흐름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회복 강도라든지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이제 IT 경기 반등 시기라든지 여러 주요 선진국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수출이 점차 바닥을 다져가면서 광공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재개되는 모습이지만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반도체의 높은 재고 수준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 원이 넘게 덜 거쳤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7조 원 정도, 소득세도 9조 6천억 원 정도 덜 거쳤습니다. 다만 지난달 한 달 국세 수입은 1년 전 같은 달보다 2조 5천억 원이 감소하는 데 그쳐서 감소폭이 10조 원에 육박했던 지난 4월보다는 상황이 좋아졌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부동산 투기 여부에 대한 선거권자의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이어서 내용이 중대하고 선거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직사회에서의 뇌물 관행을 타파하겠다며 시행된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죠. 시행된 지 벌써 7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에 이르는 공직자가 제재를 받아왔는데요.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한 공공기관 팀장급 직원은 지인에게서 좋은 시간대에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에게 예약 취소분, 즉 노쇼로 나온 골프장 시간대를 우선으로 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발각됐는데요.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인사 직원의 조카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담당자는 이 조카가 실제 채용되도록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두 사례 모두 부정청탁 금지 위반으로 제재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회사로부터 판촉물을 받았다가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병원 직원은 제약회사 지점장에게 냄비 2개를 받았는데요. 모두 무려 32만 원어치에 이르는 값비싼 냄비였는데 다시 돌려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눠주면서 금품수수 금지 위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런 사례를 모두 모아봤습니다. 지난해만 1,404건 신고가 접수됐고요. 이 가운데 416건이 실제 제재로 이어졌습니다.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289명이 과태료 처분을, 100명이 징계 부과금 처분을 받았고 27명은 형사 처벌됐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청탁금지법이 내건 시행 목적입니다. 역대 최다 제재가 나온 만큼 아직은 그 목표까지 멀게 느껴지지만 그 제재 주체 또한 공직자들이란 점에 희망을 걸고 올해는 조금 더 청렴한 공직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 학원에 이어 유명 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확대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인 현우진 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우진 씨는 수학 강사 가운데 실력과 인기가 좋은 이른바 일타 강사로 불립니다. 앞서 정부의 킬러 문항 배제 방침 발표 직후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이라며 애들만 불쌍하다는 글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어제까지 165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어제 저녁 6시까지 16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36건은 대형 입시 학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 오류를 두고 교육부와 교사노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통 9일째인 어제도 나이스를 감시한 결과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국 중등교사 노조는 접속 중 수시로 로그아웃되거나 저장 오류가 계속되고 수행평가나 수상 이력 등도 조회되지 않는 등 오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19살 A군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 필리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살 딸을 학대해 영양결핍 상태에 빠지게 하고 폭행 끝에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는 평소 4살 딸을 밥도 주지 않고 방치하다 배고픔을 호소하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숨질 당시 영양결핍으로 두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키와 몸무게도 4개월에서 7개월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됐던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다가 붙잡힌 후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착용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강원도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 A양을 SNS를 통해 꿰어낸 뒤 A양을 충북 충주시에 있는 창고 건물에 닷새간 데리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이어서 뉴스앤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